당신의 영혼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제 남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직접 대접해야 할 때입니다. 문득 찾아온 정막, 그것은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6부 능선, 7부 능선을 넘어 이제 평온한 내리막길 혹은 고요한 평지에 서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 인생을 묻는 철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갔고 수십 년 몸담았던 직장에서는 명함 한 장 남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북적이던 거실은 어느덧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하고 핸드폰은 온종일 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쓸모는 이제 다한 것인가? 나는 존재론적 불안이 엄습하죠. 많은 심리학자는 50대 이후 겪는 이 감정을 빈 둥지 증후군 혹은 사회적 죽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적막함이 사실은 진정한 자유로 초대받는 초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절반을 떼어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가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쓰느라 얼마나 많은 진짜 나를 희생해왔는지 꼬집습니다. 이제 그 떼어냈던 절반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비참한 외로움에서 품격 있는 고독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심리 분석, 왜 우리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 뇌는 혼자 있음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나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증거일 뿐이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여기엔 심오한 심리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밖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끊임없이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돌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외부 통제 소재,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라고 합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 친구의 칭찬, 주변의 평판에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주변이 조용해지면 열쇠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즐거운가?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당신 자신을 너무나 소홀히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대접해야 할 때입니다. 철학적 처방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정신적 귀족의 삶.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인생의 저녁에 비유했습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는 식었지만 대신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듭니다. 그는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격,
퍼서널러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재산이나 지위는 외부의 풍파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인격만은 끝까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격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예술을 즐기는 신미한, 고난을 견디는 인내심 등 내면에 쌓인 모든 정신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방에서도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 프라퍼티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 그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고 경고했죠. 시니어의 가난은 육체적 고통을 주지만 마음의 가난은 영혼을 부식시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내면이 가난한 자는 금치를 한 노예와 같다는 그의 말은 노후의 진정한 재테크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독서와 사색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평판, 퍼지션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뇌의 절반 이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거주하기엔 너무 좁고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남들이 나를 외로운 늙은이로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시오. 그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심리치유의 실천 고독을 즐기기 위한 5가지 심리 기술.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거리 두기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았을 때야말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죠. 자식과 친구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 거리만큼 당신의 평화가 확보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탄하는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노년의 우울증은 무감각에서 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창가로 스미는 햇살의 각도. 쇼펜하우어는 관조, 컨템플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셋째, 매일 1시간은 반드시 자기 대화를 하십시오. 글쓰기는 가장 훌륭한 심리 치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기를 쓰세요. 쇼펜하우어가 평생 방대한 일기를 썼듯 여러분도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십시오. 넷째, 육체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감촉에 집중할 때 잡념은 사라지고 생명력이 차오릅니다. 다섯째, 예술이라는 피난처를 만드십시오. 음악, 그림, 문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성스러운 안식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우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극찬했습니다. 슬플 때 더 슬픈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배설하고 고요할 때 정갈한 음악으로 마음을 닦으십시오. 시니어의 관계약 비우고 나면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 많은 시니어가 관계를 끊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계를 비워내야 진짜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계를 가면 무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가짜 웃음, 의미 없는 덕담, 시기 가득한 비교. 이런 것들에 소모했던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때 당신에게서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에 이끌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영혼의 대화가 가능한 친구가 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단 한 명의 도반,
도반, 이 소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도반은 바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오늘의 나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걷는 숲길.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지금 깊고 고요한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잎의 파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머리 위로는 거대한 고목들이 지붕을 만들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숲은 당신만의 성체입니다. 세상의 소음도, 자식 걱정도, 노후 불안도 이 숲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속삭입니다. 당신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숲의 나무들도 홀로 서 있지만 함께 숲을 이룹니다. 당신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며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획득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당신의 폐부 깊숙이 고독의 맑은 공기가 스며듭니다. 내뱉습니다. 당신을 억눌렀던 비교와 열등감, 후회를 모두 뱉어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온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오늘 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 계신 여러분.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 동안 뜨겁게 타올랐던 태양이 자신을 비워내며 하늘 전체를 자신의 빛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립 속에서도 자신의 사유와 상상력으로 즐거움을 찾는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체를 다스리는 당당한 왕이며 내면의 풍요를 즐기는 정신적 귀족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시니어의 마음을 치유하는 인생을 묻는 철학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고독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호기심 많고 세상의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갈망하시는 분. 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오직 한 명의 청취자,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준비했죠. 네,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오랜 친구한테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추천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아, 친구에게 해주는 이야기 좋네요. 네네. 혹시 최근에요, 거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평소에는 백색 소음처럼 묻혀있던 그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고 또렷하게 들린 적 없으신가요? 똑딱 하는 그 소리요.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들리는 그 소리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녀들은 모두 훌쩍 커서 각자 독립해 나갔고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는 이제 물러나서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 시점 말입니다. 온종일 핸드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고요. 그렇죠. 적막한 순간이죠. 그때 문득 내 인생에서 나의 쓸모는 이제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아주 깊고 무거운 존재론적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 적막함 속에서 웅크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번 딥다이브 자료는 바로 그 조용하고 서늘한 거실 한가운데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주제죠. 인퇴 후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흔히 겪게 되는 고독, 그리고 사회적 단절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현상을 단순히 감성적으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현대 심리학이 분석은 물론이고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아주 예리하고 냉철한 시선을 빌려서 이 고독을 완전히 해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외로움을 해부한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을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사회적 죽음이나 비참한 외로움으로 치부하며 두려워했던 이 텅 빈 적막함을 어떻게 품격 있는 고독이자 진정한 자유로의 초대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토록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들 두려워하죠, 사실. 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자꾸만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겉돌게 되는 그 마음. 그 이면에는 분명 어떤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뇌의 설계요. 네,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포식자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것, 즉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 혼자 남으면 진짜 죽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혼자 있음 그 자체를 생존에 대한 강력한 위험 신호로 빨간불로 인식하는 겁니다. 뿅뿅 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한국 시니어 세대의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더해지거든요. 이분들은 평생을 우리라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맞아요. 나 개인의 욕망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우선시하고 나 자신보다는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왔죠. 성격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류를 향해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주 서늘하고도 도발적인 통찰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 뭐라고 했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증거일 뿐이다. 와, 처음 들으면 발끈할 만한 진짜 거친 편인데요? 그렇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왜 지능이 낮은 거지? 하고 바로 반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도발적인 문장 이면에 아주 날카로운 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진실을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내면이 텅 비어있고 스스로 사유할 거리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이나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별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애써 확인하려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외부 통제 소재, 영어로는 External Locus of Control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 통제 소재요? 네, 내 삶의 통제권, 즉 내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는 열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 심리 상태입니다. 아, 열쇠가 밖에 있다. 자식이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했는지,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는지에 내 행복의 모든 기준을 걸어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완전히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와,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맡겼다. 네, 그러니 은퇴를 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마치 자기 집 열쇠를 잃어버리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불안한 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 잃어버린 아이,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군요.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즐거운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곧바로 네, 즐겁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면요. 그건 어쩌면 평생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진짜 나 자신의 영혼은 방치해두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절반을 포기하며 살아간다고 보았거든요. 절반이나요?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시간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절반의 나를 온전히 되찾는 시기라는 것이 이번 분석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제대로 대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인생의 저녁에 비유했는데요. 인생의 저녁. 참 시적인 표현이죠. 한낮에 그 뜨거웠던 열기,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대신 그 하늘에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온한 노을이 물들은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저녁을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고독을 품격 있는 정신적 귀족의 상태로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자료에서는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격이네요. personality. 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성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적 통찰력,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신미안, 그리고 고독을 묵묵히 견뎌내는 단단한 내면 등 개인의 고유한 정신적 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정신적 자산이군요. 쇼펜하우어는 재산이나 지위 같은 외부적인 조건은 한순간에 풍파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인격만큼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라고 생각했죠. 아, 유일한 요새. 그래서 이 내면이 지적으로 풍요롭게 꽉 찬 사람은 굳이 화려한 사교 모임에 가지 않아도 혼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자신의 사유만으로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 안에서 사유만으로 온 세상을 여행한다. 진짜 철학자다운 멋진 통찰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은 소유, 프로퍼티입니다. 사실 시니어 시절로 접어들수록 현실적인 경제력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할 순 없잖아요. 쇼펜하우어도 그 점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세주의자였지만 결코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현실주의적인 면도 강했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비참함이 따른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계한 것은 필요 이상의 부를 쫓는 맹목적인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자료에 인용된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이 가난한 자는 그저 금칠을 한 노예와 같다. 금칠을 한 노예라. 겉은 번쩍이는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은 텅 비어있고 결국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진정한 노후 재테크라는 건 통장 잔고를 끝없이 늘리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신적인 잔고를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죠.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조건, 바로 평판입니다. 포지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경계한 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거든요. 네,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뇌의 절반 이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절반 이상이라고요? 절반 이상. 그만큼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할 일 없이 늙어가는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억지로 의미 없는 약속을 잡고 또 무리해서 소비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 공감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 좁고 변덕스러운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좁은 감옥에서 거감이 걸어 나와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의 머릿속에서 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명언이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적 깨달음이라도 현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실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 시니어들의 삶에 딱 맞게 재해석해서 고독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심리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5가지요?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비유로 적용한 것이죠. 아,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려고 다가갔다가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깜짝 놀라 떨어지고 네, 피가 나죠. 다시 추워지니까 또 다가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완벽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도 이 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고 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너무 많은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가시에 찔리는 거군요.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것.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내 삶에도 그리고 상대방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내면의 사유라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 굳이 남에게 바짝 달라붙지 않아도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죠. 와, 사유라는 온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탄하기, 즉 관조하는 태도입니다. 관조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세상을 치열하게 이용하고 정복하려고만 했다면 노년에는 세상을 한 걸음 물러서서 감상하는 태도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용해서 감상으로.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색감, 이런 것에 가만히 멈춰서서 감탄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 무뎌진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우울증을 막는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된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무뎌진 감각 깨우기. 저도 꼭 실천해 봐야겠어요. 이어서 세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자기 대화, 구체적으로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요? 은퇴하고 갑자기 작가가 되라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쇼펜하우어 본인도 평생 엄청난 양의 일기와 메모를 남긴 걸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거나 책을 출판하기 위한 거창한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글을 쓰는 건가요? 매일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가슴속에 쌓인 억울함이나 후회 혹은 소소한 기쁨을 일기장에 날벗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문자로 적어 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정의 응어리를 안전하게 배설하는 창구가 되는 셈이죠. 아, 나만의 대나무 숲을 만드는 거군요. 답답할 때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하고 외칠 수 있는 곳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번째는 육체 돌보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철학자라면 왠지 정신적인 것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네요. 네, 육체가 병들면 정신도 온전한 사유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료는 걷기를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움직이는 명상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움직이는 명상. 두 발로 땅을 규칙적으로 디디며 걷는 행위는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엉켜있던 잡념들을 자연스럽게 툭툭 털어내고 정리해줍니다. 걷기야말로 돈 안 드는 최고의 명상이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천법은 바로 예술이라는 피난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슬픔이나 허무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설명 안 되는 감정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예술 중에서도 음악을 최고의 위치에 두었더군요. 네, 쇼펜하우어에게 음악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우주의 본질적인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우주의 언어? 미술이나 조각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면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하게 건드리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슬픔이 밀려올 때는 바닥까지 침잠하는 아주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내면의 찌꺼기를 완전히 쏟아내고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정갈한 클래식을 들으면서 영혼의 파도를 잠재우는 연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고독은 결코 외롭지 않은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기술, 거리두기, 관조하기, 글쓰기, 걷기, 그리고 예술 감상. 이걸 차분히 짚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줄이거나 사회에서 단절되면 내 인생은 되게 초라하게 끝나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시잖아요. 네, 많이들 걱정하시죠. 근데 오히려 이 자료는 필요한 것을 비워내야만 진짜가 찾아온다고 역설하고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사교계를 속을 알 수 없는 가면무도회에 비유했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시기하면서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고 하나도 안 웃긴 의미 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는 그 피곤한 관계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해왔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피곤한 가면무도에서 과감히 빠져나와서 낭비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단단하고 깊은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향기. 네, 애써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고유한 인격의 향기에 자연스럽게 공명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이 들매 여정을 진실하게 함께할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훌륭한 도반은 다름 아닌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오늘의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거군요. 아, 이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숲의 비유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아, 숲비유 좋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된 거대한 고목들이 있는 아주 깊고 고요한 숲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도 남들의 평가하는 시선도 닿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성체입니다. 평화롭네요.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서로 하나로 막 뒤엉켜서 자라지 않잖아요. 저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죠. 하지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는 나무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가 어깨를 다독이며 당신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고 고독은 자유의 증거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뿌리를 깊게 내린 고독한 개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성숙하고 넓은 곳으로 만든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숲속에서 타인에 대한 열등감이나 후회를 시원하게 내뱉고 온전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견뎌내는 이 시간은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소외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아주 당당한 독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다루었던 진화심리학적인 원초적 공포,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일침, 그리고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기술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맨 처음 언급했던 저녁 너울의 비유로 돌아가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노을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태양이 한낮 동안 세상을 향해 뿜어내던 그 뜨거운 열기를 다 비워내고 스스로를 온화하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다 비워냈기 때문에 아름답다. 고독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 있는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은 평생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과 깊이 화해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아주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립 속에서도 자신의 사유와 상상력으로 즐거움을 찾는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모든 논의를 대변해 줍니다. 정치자 여러분,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그 고요함.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잊혀졌다는 슬픈 증거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답답한 과목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내면의 풍요를 온전히 즐기는 정신적 귀족의 영지에 당당히 들어서신 겁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꼭 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깊은 논의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요. 전문가님의 분석과 철학적인 비유들을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원래 자료의 범위를 한 차원 넘어서는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사교성이 좋다는 것이 지적 능력이 낮다는 증거이고 젊은 시절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며 맺어왔던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그러 피곤한 가면 무도회에 불과했다면요. 네, 그랬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처절하게 지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혹시 그 수없이 긁히고 상처받았던 피곤한 관계의 과정들은 우리 영혼이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침묵과 고독이라는 완벽하고도 궁극적인 사치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훈련 시뮬레이션은 아니었을까요? 훈련 시뮬레이션? 와,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이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는 이 무한히 고요한 시간은 인기가 떨어졌다거나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씁쓸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침내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의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고독이라는 최고급 VIP 라운지에 입장했다는 영광스러운 합격 통지서가 아닐까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각의 전환은 정말 탁월한 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관계의 단절을 상실이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독립을 위한 혹독한 졸업시험을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뒤집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 사색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을 향해 있던 안테나를 잠시 툭 접어두시고요.
이 깊고 도발적인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만의 사유를 마음껏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저희와 함께 내면의 깊은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요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고독,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지적인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